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우리나라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불안해지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부자 나라로 유명한 스위스도,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독일도, 오일머니로 넘쳐나는 카타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일본은 자국 경제 규모의 무려 2배가 넘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고, 미국은 어떨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36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국가들은 이렇게 빚을 지고 사는 걸까요? 돈이 필요하면 그냥 더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가가 빚을 진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빌리는 걸까요? 혹시 우주에 은하계의 은행이라도 있는 건가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모든 의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부채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간단히 말하면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돈의 총액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처럼 국가도 돈을 빌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가 부채에는 중앙정부의 빚만 포함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빚만 국가 부채로 계산됩니다.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 같은 지방정부의 빚은 별도로 계산하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의 신용카드 빚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개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부는 왜 굳이 돈을 빌릴까요? 돈이 필요하면 그냥 화폐를 더 찍어내면 안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복지 혜택도 늘리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죠. 하지만 이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곧 악몽이 시작됩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돈의 가치가 폭락합니다. 오늘 1,000원이던 빵이 내일은 1만 원, 다음 주엔 1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악명 높은 초인플레이션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돈을 마구 찍어내다가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이 돈 다발을 들고 다녀도 빵 한 조각 사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짐바브웨는 어땠나요? 100조짜리 지폐를 발행했지만 그걸로 결 몇 개도 살 수 없었습니다. 반면 빚은 다릅니다. 빚은 갚아야 합니다. 이자도 내야 하죠. 이게 바로 정부가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빚을 지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더 신중하게 고민하게 되죠. 그럼 정부는 구체적으로 왜 돈을 빌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세금입니다. 하지만 세금만으로는 필요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세금으로 300조를 걷었는데 교육, 의료, 국방, 사회복지에 400조가 필요하다면 100조가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출을 줄입니다. 하지만 이건 곧 학교 예산 삭감, 병원 지원 축소, 복지 혜택 감소를 의미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장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일 겁니다. 둘째, 세금을 올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주머니가 더 가벼워지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셋째, 돈을 빌립니다. 가장 쉽고 당장 아무도 화내지 않는 방법이죠. 대부분의 정부가 세 번째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빚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것처럼 정부도 똑똑하게 빚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나라에 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이 없어서 빚을 안 지겠다며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동안 국민들은 엉망인 도로에서 매일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물류 비용은 치솟고 기업들은 투자를 꺼립니다. 경제 전체가 발목이 잡힙니다. 반대로 정부가 돈을 빌려서 지금 당장 도로를 건설한다면 물류가 원활해지고 기업들이 몰려들고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세수로 빚도 갚고 경제도 성장하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명한 부채 활용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위기 대응입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팬데믹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세금을 거둘 여유가 없습니다. 코로나19를 떠올려 보세요. 미국 정부는 2020년 한 해에만 약 4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업 구제, 실업수당, 백신 개발비 등등. 이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을 겁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았을 겁니다. 네 번째 이유,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기존 빚을 갚기 위해서 새로운 빚을 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신용카드 돌려막기랑 똑같습니다. 2010년에 빌린 돈을 2020년에 갚아야 하는데 2020년이 되니까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2020년에 새로 돈을 빌려서 2010년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또 새로운 돈을 빌려서 2020년 빚을 갚습니다. 이 게임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되냐고요? 빚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를 잃으면 2022년 스리랑카가 그 끔찍한 답을 보여줬습니다. 510억 달러 빚을 갚지 못해 국가가 파산했고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 청사를 점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를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을 통해 경제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과열돼서 물가가 치솟으면 정부가 채권을 팔아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입니다. 돈이 줄어들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반대로 경제가 침체되면 정부가 더 많이 빌려서 경제에 돈을 풀어줍니다.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종의 경제 온도 조절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국가에게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줄까요? 어느 은행이 수조 달러를 가지고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국가에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국채를 사면 됩니다. 국채는 일종의 차용증입니다. 여러분이 국채를 사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고 정부는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들, 투자회사들, 연금기금들도 국채를 삽니다. 안전한 투자처니까요. 재미있는 건 정부 기관도 국채를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여유자금으로 국채를 사면 이자를 받아서 기금이 늘어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죠. 실제로 미국 국가 부채의 약 20%가 이런 정부 간 거래입니다. 두 번째 대출자는 외국입니다. 외국 투자자들도, 외국 은행들도, 심지어 외국 정부도 다른 나라 국채를 삽니다.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 수천억 달러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외국 정부가 다른 나라 빚을 사줄까요? 투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나라의 국채는 안전하면서도 이자를 주니까 좋은 투자처죠. 게다가 정치적 영향력도 생깁니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큰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여러분 말을 더 잘 듣겠죠. 하지만 경제가 불안한 나라는 다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돈을 돌려받을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런 나라들은 어디서 돈을 빌릴까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개발기관에서 빌립니다. 이들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지만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바로 IMF, 국제통화기금입니다. IMF는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나라가 거의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긴급 자금을 빌려주죠. 하지만 IMF 돈은 독약입니다. 금리는 낮지만 조건이 가혹합니다. 세금 인상, 복지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등 이런 조건들이 오히려 경제를 더 망가뜨리고 국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가 그 고통을 겪었죠. 세 번째 대출자는 놀랍게도 국가 자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한 초인플레이션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로부터 국채를 사들이는 간접적인 방식을 씁니다. 이건 정부의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가 부채는 나쁜 걸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부채는 양날의 검입니다. 똑똑하게 쓰면 약이 되고
멍청하게 쓰면 독이 됩니다. 인프라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빚은 좋은 빚입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니까요. 하지만 빚으로 빚을 갚고 부패한 정치인들 주머니를 채우고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빚은 재앙입니다. 빚이 너무 커지면 정부는 학교나 병원에 쓸 돈보다 이자 내는데 더 많은 돈을 씁니다. 투자자들이 이 나라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네, 국가에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용점수처럼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빚이 얼마나 많으면 위험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로 판단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60% 이하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일본은 GDP의 250%가 넘는 빚을 지고 있지만 아직 멀쩡합니다. 반면 어떤 나라는 50%만 넘어도 위기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가 얼마나 강한지, 투자자들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통화가 얼마나 안정기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가가 빚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도 빚이 전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마카오인데 마카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죠. 게다가 마카오는 인구 70만의 작은 도시에 카지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미국 전체를 라스베이거스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설령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해도 그러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완전히 없애려면 복지를 대폭 줄이거나 세금을 엄청나게 올려야 하는데 이건 경제를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게다가 국채가 없으면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돈을 굴릴 곳이 없어집니다. 연금 기금들은 국채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냅니다. 국채가 사라지면 이들은 더 위험한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결국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빚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약처럼 적절히 쓰면 경제를 살리는 명약이 되고 마약처럼 남용하면 경제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중요한 건 빚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빚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다음에 누가 우리나라 빚이 너무 많아 라고 걱정하면 이제 여러분은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빚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빚으로 뭘 하느냐가 문제라고요. 국가 부채의 비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